안녕하십니까. Believe It 헤드코치 자십니다. 이번에 팟캐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주제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일단 개인 프로그래밍, 오펙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 어떻게 시작을 했으면, 그리고 미국에서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쇼킹된 뉴스긴 한데, 이제 미국에서 그 크로스핏이라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오픈 와드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와드들을 한번 분석하면서 이번 연도 오픈은 저번에 있던 오픈과 다른가 아니면 동일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오펙스라는 그 컨셉에 대해서 한 4년 정도 전에 그 처음에 게임 프로그래밍을 제가 받았을 때 그거를 코스를 들었던 코치에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이런 거를 듣게 됐고, 그리고 이제 박스 코치로 일을 하면서 그 크로스핏 박스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냥 수업 형식이 아니라 이제 그 오펙스 모델이라고 해서 모든 회원들이 다 개인 프로그래밍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개인 프로그래밍을 받고 그냥 박스에 와서 자기 할 거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코치가 돌아가면서 그 개인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 자세 이런 거 교정해주고 그런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은 아무래도 모든 어, 회원분들이 이제 자기의 약점들 아니면 목표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회원당 지불해야 되는 돈이 약간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 오펙스 모델을 따라가는 박스는 그렇게 많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BPLab 저스틴 윤 코치님이 하시는 그거 외에는 또 따로 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지식은 이제 네, 오펙스 그 서티피케이션을 하면서 그 모델을 알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뭐 당연히 제이 코치님이 오펙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오펙스 간단하게 역사에 대해서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오펙스는 일단 본사는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네네. 이제 오펙스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또 창립자인 그 제임스 피츠제럴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다들 근데 잘 그쵸. 모르시긴 하는데 크로스핏 게임즈 1회 게임즈 챔피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네, 네. 근데 뭐 다들 사실 뭐 제이슨 칼리파나 뭐 이런 선수들은 잘 아시는데 미코 살루나 피츠제럴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츠제럴드가 원래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옵티멈 퍼포먼스 트레이닝이라는 센터를 운영하다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이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음, 다양하게 이제 기존의 뭐 바디빌딩식 운동이랑 다르게 기능적인 운동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에 출전하게 되고 우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피츠제럴드는 미국으로 이주해서 애리조나에 자리 잡고 오펙스를 만들었고, 근데 여전히 캐나다의 그 어퓨먼 퍼포먼스 트레이닝은 있어요. 이제 동생인 마이클 피츠제럴드가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기도 똑같이 음, 인디비주얼 디자인 모델로 하고 있고, 뭐 서로 뭐 형제가 사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교류하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펙스 네네네. 코치들도 그 옵티멈 퍼포먼스 트레이닝 OPT에서 뭐 교육도 받고 이제 서로 교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피츠제럴드는 은퇴했고 이제 또 다른 CEO가 운영하고 있고, 네, 저는 그 피츠제럴드가 있던 시절에 오펙스 CCP 교육을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네네네. 이제 지금은 은퇴해서 이제 다른 코치들이 오펙스를 끌고 나가고 있고, 네, 뭐 개인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그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런 인디비주얼 디자인 모델로 계속 선수들을 코칭해 왔는데, 사실 알려진 거는
요즘 따라서 조금 더 그 게임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아지고 수요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 캠프에서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저희가 엄청 그 옛날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크로스핏닷컴 와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뭐 그쵸? 네. 그러다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옛날 분들은 아시는 뭐 컴트레인이나 아니면 저, 미스핏 뭐 아니면 이제 음, 요즘에도 하고 있는 인비투스 이런 프로그래밍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그때는 그냥 그룹 프로그래밍이었고 네. 이제 뭐 옵션이라고 해봤자 뭐 그냥 스케일 옵션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요새는 그쵸. 뭐 네. 메이엠이든 뭐 브루트 스트렝스든 프로븐 피트니스든 어느 트레이닝 캠프든 간에 인디비주얼 디자인 그 모델이 있고 이제 그거를 전담으로 하는 코치들이 있고 확실히 조금 더 사람들이 똑똑하게 운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게임즈 선수로서 오펙스도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캠프 형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네. 거기에서 있었던 마커스 필리 이제 게임즈 선수분 한 분이 있었고 이제 그분도 은퇴를 하면서 조금 더 펑셔널 바디빌딩이라고 하는 그 이제 크로스핏이랑 그리고 보디빌딩이랑 두 개를 같이 접목하는 그런 거를 만들었죠. 그런 브랜드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펙스는 이제 뭐 크게 봐서 뭐 프로빈이나 HWPO나 이런 좀 캠프는 아니지만 거기 안에서도 이제 선수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펙스만의 철학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한 캠프들이 많죠. 그래서 브루트 스트렝스에 있는 맷 토레즈도 어떻게 보면 오펙스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저 아, 프로세스 트레이닝의 에데인스. 앤 헤인즈도 오펙스 출신이었나요? 네네. 아, 그랬구나. 전 몰랐어요. 그리고 뭐 브루트 그리고, 스트렝스의 코치 L도 아마 오펙스일 거고 네네, 제가 네, 알기로 코치 엘도. 대부분의 인디비주얼 디자인하는 코치들은 오펙스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죠. 왜냐면, 트레이닝 띵탱크도 다 네, 그쪽도 이제 오펙스에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디비주얼 디자인, 지금 갖고 있는 트레이닝 캠프들의 거기서 인디비주얼 디자인을 하는 코치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뿌리가 다 오펙스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펙스랑 비슷한 모델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건강을 위해서, 퍼포먼스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가는 액티브 라이프라는 회사도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있고 해서 네, 정말 이 인디비주얼 디자인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뭐 전체적으로 아시아 전체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모델이 뭐 미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이런 좀 어느 정도 크로스핏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장점은 개별 코치 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디테일이랑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템플릿 프로그래밍하고는 이제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달에 150불 정도 지불을 하면서 했었고 그때 시절에도 4년, 5년 전에도 150불은 엄청나게 좀 저렴한 측에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들었던 코치분은 뭐 이런 트레이닝 캠프 소속이 아니라 그냥 그 크로스핏 박스, 다니던 크로스핏 박스 주인이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셨고, 그것보다 이제 좀 트레이닝 캠프 이런 것들에 들어가면 한 200불에서 250불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저는 이제 코치를 바꾸면서 한 2년 전에 코치를 바꾸면서 250불로 가격이 바뀌었고 브루트 스트렝스에서 그리고 지금은 아마 300불에서 350불 정도가 네, 아마 가격일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메이햄 같은 경우 아니면 트레이닝 띵탱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래도 지식이 많은 코치분 밑에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0불까지 지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디비주얼 디자인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하면 그만큼의 디테일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달에 500불씩 지불하시는 분들은 그 코치분은 대부분 5명에서 10명 이상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테일에 더 신중히 할 수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게 더 디테일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승종 코치님 혹시 이제 인디비주얼 디자인 형식으로 운동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됐나요? 1년 반? 1년 반 정도 됐죠. 네. 하면서 혹시 전에는 HWPO 프로 하셨고 그거 두 네. 개 하면서 조금 좀 차이점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그 HWPO나 메이엠 운동은 사실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다 해도 몸에 스트레스가 받았고 다 못하면은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다 못했나 했는데 그러면서 실력은 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아픈 부위도 제가 막 아픈데도 많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 되게 피곤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음, 퍼포먼스적으로 막 중요한 날에 되게 못할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제 개인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그런 볼륨들은 확실히 조금은 더 효율적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부담도 적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제 스케줄에 맞춰서 제 몸 상태에 맞춰서 계속 이제 소통을 하면서 코치랑 소통을 하면서 그거에 음, 맞게끔 제 프로그래밍을 받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도 안 받고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개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저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네, 저도 이제 승종 형이랑 같이 그 HWPO 프로를 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길진 네. 않지만 한 3달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HWPO 프로 하면서 그때는 좀 프로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형식이 맞아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좀 혁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했던 게 이제 스트롱맨, 그리고 올림픽 이제 역도랑 짐내스틱 이런 좀 그 측에 있는 엘리트 선수분들을 데리고 와서 영입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섹션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스트롱맨 섹션이 있고 올림픽 웨이리프팅 섹션이 있고, 그렇게 와드도 뭐 다른 분이 이렇게 짜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볼륨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소통이 그렇게 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중복적인 부위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벅지가 엄청나게 타이트해지고, 그리고 무릎에도 현실상 부상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볼륨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전체적인 마켓을 봤을 때 대부분의 선수분들은 이제 볼륨, 그 강도보다는 볼륨, 그러니까 얼만큼 세션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돈을 지불하는 데 있는 가치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트레이닝 캠프들도 아니까 이제 메이엠도 그렇고 프루븐도 그렇고 HWPO도 그렇고 보면은 세션이 엄청나게 길고 많고. 그런데 이제 정작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뭐 당연히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제 약점들을 공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괜찮아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태플릿 프로그래밍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자신의 약점들을 조금 더 잘 파악을 하고, 태플릿 프로그램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자신에게 알맞게 처방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저도
진짜 논란 사실이긴 한데 이제 크로스핏이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뭐 전에 없었던 일은 아니고 이제 처음 클라스맨이 어 이제 오너였다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그 코로나 그 시절에 이제 판매를 했죠. 판매를 해서 다른 CEO가 들어와서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분도 이제 어 나가고 또 판매를 했죠. 그래서 지금 Donfall이라는 CEO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분도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크로스핏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크로스핏이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저희한테는 가치가 있고 그래도 이거를 계속해서 키워 나가면은 좋겠다라는 의지는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정작 이제 끌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서 조금 논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그 스포츠 그러니까 크로스핏 게임즈 이 오픈 이 시즌하고 그리고 크로스핏 그 철학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뭐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으면서 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 되는 나이뻘 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그냥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철학이랑 두 개가 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링머슬업 하는 거 보면은 저거 크로스핏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것보다는 그냥 좀 진짜 기능성 운동 에어 스쿼트 그리고 버피 이런 거를 봤을 때 저게 크로스핏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좀 그게 더 효율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게 이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크로스핏 오픈 그리고 세미나랑 이제 그 L1, L2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얻는 돈을 갖고 게임즈에 퍼붓는 거죠. 근데 이제 게임즈에서는 이윤이 없으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냥 매년. 그러니까 이제 박스에서 어필리에이트 피 이런 것들을 지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다 게임즈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미나 에서 얻는 돈하고 그리고 affiliate fee 이런 것들을 갖고 그거를 다시 박스들이랑 이제 더 좋은 교육 방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크로스핏이라는 철학에 대해서 더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라리 크로스핏 게임즈라는 그 스포츠는 다른 단체 그러니까 FWP라든지 아니면은 WFP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단체가 그 구역을 좀 구매를 해서 그냥 프로페셔널한 스포츠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랄프 코치님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크로스핏 네, 판매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티클 봤어요. 네, 아, 쉽게 말하자면 약간 I saw it coming. 그쵸. 예, 네, 너무 그 작년 사고를 1년 동안 핸들링을 못 해가지고 점점 더 다운폴, 네, 로 이어지지 않았나. 네네. 네. 그게 참 저는 어,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CEO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또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리더십을 하지 못해서 또 판매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나는 게 그러면은 CEO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어 이제 이 모든 거를 계속해서 한 10년, 15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바즈맨이라든지 카스트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미나 스태프 그분들도 다 이제 10 몇 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더 좋은 지식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갖고도 어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회사로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의아한 것 같아요. 네. 제이코치님은 혹시 생각 있으신가요? 일단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까 준호 코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도 그 어플리에이트 피랑 그 세미나 비용으로 이제 크로스핏 게임즈에 들어가는 돈들을 틀어막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뭐 네. 본사에선 그렇게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지부들에 돌아오는 혜택들을 보면 그 저희 지부들에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네,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하나 날라오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거 이제 3,000불짜리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막 농담할 만큼 뭐 크게 이제 혜택이 많이 없었는데 물론 뭐 조금씩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게임즈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2014년 이후인가 제일 적은 오픈 등록 숫자래요. 네, 저 맞아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정도로 줄었는데 물론 뭐 이거는 그 작년에 게임즈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좀 컨트롤 못한 것도 있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혼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네, 생각해도 크로스핏 게임즈랑 크로스핏 에듀케이션이 좀 분리가 돼서 제일 좋은 방향은 좀 대기업들이 뭐 옛날에 리복 같은 대기업들이 크로스핏 게임즈를 인수해서 한다면 그 회사에서 되게 좋은 광고 효과가 있을 거고 그 크로스핏 그쵸. 에듀케이션 네. 에듀케이션대로 교육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을 건데 물론 뭐 이거는 그만한 좋은 회사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막 노블이나 뭐 고럭에서 게임즈를 스폰했지만 사실 그 회사들이 저는 게임즈를 스폰하면서 이제 여유롭게 스폰할 만한 규모의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쵸. 나이키나 뭐 네, 언더아머, 뭐 리복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그런 대기업들이 그쵸. 자신들의 광고 홍보 효과를 노리면서 게임즈를 스폰할 만큼의 큰 회사들이 들어온다면 게임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본사에서도 좀 더 다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떤 회사가 그 게임즈라는 네, 그 타이틀을 좀 구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스케일도 더 클 수 있고 그리고 더 네, 선수분들에게도 조금 더 공평한 그런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크로스핏을 판매를 하면서 이제 댓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원하는 게 리치 프로닝 이 사면은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크로스핏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크로스핏 게임즈와 그리고 그 철학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리치 프로닝만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리치 프로닝은 크로스핏을 구매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근데 뭐 불가능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로그에서 차라리 크로스핏을 구매를 해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드 피트니스 프로젝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관심이 많이 보이면은 차라리 월드 피트니스 프로젝트가 이제 리브 골프랑 PGA처럼 좀 인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즈, 크로스핏 게임즈. 그리고 크로스핏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크로스핏 철학 해서 이제 사람들의 그냥 진짜 건강을 바꾸는 그런 회사로 그냥 조금 더 진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승종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수로서 뭐가 가장 좋을까요? 어떤 방향이? 뭐 앞에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그런 교육하고 이런 메이저 대회는 나뉘어져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대신 정말로 좀 지금 이 크로스핏을 잘 판매하기 위해 지금 있는 임원들이 좀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살 수 있게. 아까 얘기했던 노블이나 고럭 그런 단체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말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렵고. 테슬라 도지 크로스핏 게임즈 게임즈. 이렇게 오직 게임자. 아, 근데 도지 이게 게임즈.
그 정도로 지금 좀 그런 홍보 같은 거를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기업 이런 이만한 가치가 있고 뭐 사람들을 정말 건강하게 이런 피트니스 문화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하면은 관심을 안 가질 기업은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대형 스포츠 브랜드들은. 그래서 네, 지금은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고 스포츠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월드 피트니스 프로젝트가 더 커져서 걔네가 그냥 아예 이 크로스핏 게임즈 시즌을 대체하게 됐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싶네요.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허너 맥인타이어라고 예전에 스파르타 거기 알아요. 1등을 하신 분이 있고 그분이 지금 하이락스에서 그거를 우승을 하려고 하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도 크로스핏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서포트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분은 전에 데카 컴프라는 이제 좀 하이락스랑 비슷한 그런 네, 그런 그 뭐라 해야지? 대회를 참여를 해서 하다가 이제 데가컴프가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스파르탄 레이스가 생겼고 그것도 이제 거기서 엘리트 레벨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스파르탄 레이스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이제 하이락스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다른 대회들을 하면서 그 대회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크로스핏이 딱그 기간에 있다, 이 극우 구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크로스핏은 이 다른 대회들과 다르게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참여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운영만 하면은 이 기간을 좀 잘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이제 크로스핏을 하면서 이렇게 좀 갑자기 정체기가 오는 게, 좀 처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다른 회사들도 이런 정체기를, 다, 받아왔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사라지는 대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뭐 계속해서 스폰서들이 들어와서 이 스포츠를 조금씩 크게 넓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좀 분리를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뭐 코카콜라 이런 데가 들어와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왜냐면 이제 엑스 게임즈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몬스터 그리고 저번에 스노보드 대회를 봤는데 거기서 웬디스이라는 이제 미국 그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체인이 이제 그거를 스폰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네, 대부분 엘리트 스포츠를 보면은 다 좀 이제 건강에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돈이 많은 그런 스폰서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크로스핏에서도 레드볼하고 몬스터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유일하게 희망주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아디다스가 이제 크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도 지금 네, 아디다스로 이제 중국 선수분들 몇 명을 이렇게 스폰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가장 잘하는 선수들 로라 홀vat, 제임스 브레그 그리고 호르헤이 페르난데즈 이런 선수분들을 조금씩 스폰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 나이키만큼 큰 회사가 들어가서 이 스포츠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오픈 3개 있었죠. 그래서 뭐 클린앤저크, 행클린앤저크, 런지, 버피 그렇게 3가지의 동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픈 와드에서는 더블 언더 그리고 짐내스틱 동작들 스러스터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는 로잉, 데드리프트, 클린, 스네치, 월워크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처음으로 좀 생각이 나는 거는 프레스 동작이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뭐 현실적으로 크로스핏 동작들 다 분해해 보면은 프레스 동작들이 더 많은 거는 사실이긴 한데
이번 연도는 당기는 동작보다는 프레싱 동작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체구가 작은 이제 콘 머린스 같은 선수들이 더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보면은 버피 프레싱이고 뭐 클린 저크에서 저크도 프레스고 그리고 스러스터도 어떻게 보면 프레싱 동작이고 월워크 프레싱 그리고 스네치도 프레싱 파머스럽도 어떻게 보면은 뭐 폴링이랑 프레싱이랑 둘 다 들어갔죠. 그리고 월워크 프레싱이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번 연도는 진짜 프레싱이 많이 힘들게 느껴지는 선수라면은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두 번째 와드에서 마지막 15 스러스터를 할 때 대부분의 선수들이 실패한 이유가 아마 프레싱 지구력이 떨어져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번 연도는 좀 그렇게 조금 네, 바이어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좋은 테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탑 1%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좋은 테스트라고 보고 만약에 이 세 개의 와드를 갖고 게임즈 티켓을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그런 오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뭐 일단 탑 1%를 가려내기에는 네, 좋은 오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조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오픈. 아, 네. 정말 되게 다양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동작들이 그리고 어 제가 사실 잘 좀 마음에 들지 않은 성적을 받아가지고 이번 오픈을 하면서 어쩔 수 없지만 그게 근데 저는 되게 잘 이렇게 와드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좀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것도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런 흐름이 바뀌는 것도 이제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트렌드들이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테스트였다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네, 어 마지막 로잉 탈 때 진짜 울면서 타야겠죠?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설계된 와드인 것 같고 근데 이번 와드는 그래도 체중이 조금 높은 선수들이 더 잘 수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승준 코치님 한국 아시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이번 오픈 때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선수분들도 25.1, 25.2에서 성적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분들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번 마지막 와드에서 그거와 동일한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드네요. 네, 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네, 보여주십시오. 뭐 재측하기 싫잖아요. 한 번만 아, 합시다. 저 안 하죠. 진짜. 네. 제이 코치님은 이번 오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작년보다는 좀 더 밸런스 있게 와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몸 접었다 펴는 밴딩 패턴만 너무 많았고, 그런데 올해는 좀 더 골고루 나온 것 같고, 뭐 아쉬운 거는 이제 다들 이제 헤비 리프팅들을 기대했을 건데, 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들은 이번에 좀 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죠. 뭐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밸런스 있게 나온 것 같고, 저도 궁금해서 그 리더보드에서 여러 선수들 영상을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전략과 페이스를 갖고 가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온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거는, 물론 뭐 이렇게 때려 박는 훈련들도 중요하지만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전략과 이제 페이스를 가지고 훈련에 임한다면 이런 대회에서도 훨씬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봐야지 내 능력치를 알고 계속 테스트해보고 그거 한계에 맞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너무 때려박게 되거나 혹은 너무 천천히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기록이랑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상위권 선수들일수록
내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니까 내 예상치보다 별로 차이 안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더 평소 그쵸. 훈련할 네.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디테일한 것들. 네. 근데 그쵸. 오픈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모든 선수들,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한 번씩은 하는 와드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내가 전략을 어떻게 했으면 내 피트니스 레벨이 어딘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전략으로 갈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 전략을 제가 들으면은 아, 이 선수는 얼만큼 경험이 있구나.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전략들만 보고. 그리고 항상 패턴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보수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선수들이 항상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고 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전략을 잡는 선수들은 대부분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템플릿 프로그램이든지 게임 프로그램이든지 이제 와드를 받았을 때 그 와드들을 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피트니스 레벨에 맞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아, 이게 타겟 타임이구나 아니면 이게 타겟 라운드구나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 라운드에서 어떻게 페이싱을 할 건지 그거를 적절하게 분석을 매일 하지 않으면은 그 능력은 솔직히 어 습득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8년 동안 템플릿 프로그래밍을 꾸준히 하신 분들도 자신의 페이스를 잘 못 잡는 선수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와드를 그냥 재미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여기서 배우고 싶은가 그것들을 봤을 때 그 전에 타겟을 잡고 그리고 훈련 후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영상 리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페이스가 예상보다 빨랐나 적었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저는 어, 권장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템플릿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저 개인 클라이언트들도 그렇고 다 저는 타겟 타임을 드립니다. 그래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탑 1%이 와드의 탑 1% 치게 들고 싶으면은 타겟 타임은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저는 항상 넣거든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피트니스 레벨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랄프 코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픈. 저도 약간 제이 코치님이랑 공감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중량 쪽이 나왔으면 어땠나. 왜냐면 크로스핏 피라미드를 점 2까지 좀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점 음, 1은 조금 에어로빅 베이스 워크고, 두 번째는 짐나스틱 베이스고, 세 번째는 물론 클린이랑 스네치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번이 점 3이 웨이트리프팅보다는 카디오 베이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점 음, 1이랑 점 2는 너무 그 길이가 긴 선수들한테 불리는 와드였다고 그쵸. 느껴가지고. 네, 물론 그 길이에도 불구하고 잘한 선수들은 많겠지만, 네, 이 크로스핏에서 말하는 인텐시티? 파워가 이제 워크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뭐 역학에서 정의하는 워크는 그 힘 곱하기 거리거든요. 거리. 네. 예. 근데 크로스핏 이제 레벨 1 세미나에서는 힘 곱하기 개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다 똑같이 진행해가지고 이 인텐시티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락아웃이 되는 선수들랑 이렇게 하면 락아웃이 되는 선수를 비교했을 때 그쵸. 이 거리가 100개 차이가 이상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점 1에서 스물 몇 개를 덜 해도 키 큰 선수가 막 뭐 16%의 워크를 더 했다. 약간 그런 음, 뭐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근데 올바르게 맞게 프로그램 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길이 팩터를 조금 더 하면서 이제 마드 프로그램을 하면 좀 더 약간 뭐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약간 과학 베이스적으로 좀 잘 맞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월볼도 나오길 바랬는데, 로잉이랑. 로잉밖에 안 나와서 좀 아쉽네요. 아, 그렇죠. 이번에 콜트 마틴스가 이제 점삼에서 얼마나 로잉을 잘 탈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멀튼스 제가 잘해버리기 알기로는 진짜. 노잉 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 선수는 약점이 없어요. 이제 런도 원래 짧은 선수가 런을 더 못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네. 근데 멀튼스는 런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음, 그래서 저는 진짜 탑 10 안에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높이에 비교를 했을 때 불구하고. 그리고 랄프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와드 사이언스에서 그거를 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와드 사이언스라는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있는데, 네, 거기서 보면서 저도 좀, 어,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키가 작으면은 그만큼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수행 능력에 대한 효율성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키가 큰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 정말 뭐 AI를 사용하든지 장비를 사용해서 그것들을 평균화하면은 그냥 가장 효율적인 선수는 키가 작은 선수가 아니고 키가 가장 큰 선수가 아니고 그 중간 정말 그냥 중간 평균 높이가 돼 있는 선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상 뭐 리치 프로닝 같이 그 정도 높이에 그 정도 무게 정도 나가면은 크로스핏을 정말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스포츠를 봤을 때 키가 너무 커서 컴플레인하는 스포츠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크로스핏은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이제 하이록스, 철인 삼중경 이런 것들 보면 다 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크면은 더 좋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크로스핏은 좀 유일하게 네, 키가 작을수록 유리한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랄프 코치님 하셨나요? 25.3? 안 하셨죠, 아직? 오늘 했어요. 아, 오늘 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 오늘 15분 나왔는데, 오, 잘하셨네요. 아니에요. 저는 딱 제가 이거 혼자서 아침에 딱 계산했을 때, 이거는 13분 때 나오면 정말 잘한 거겠다라고 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클린이랑, 저 스네치 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터치앤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큰 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어, 떨구고 너무 많이 셨어요. 어, 네, 네.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월워크가 힘들었어요. 네, 네. 그냥 뭐 뭐, 5개는 그냥 뭐 괜찮겠지 했는데, 막 음. 이렇게 막 엎드려서 이렇게 쉬고 있고. 네, 저 5개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이제 월워크를 하고 나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쉬기 너무 편한 자세잖아요. 그냥 누워 맞아요. 있으니까. 너무 그냥 맞아요. 이렇게 그냥 시간, 옆으로 네, 이렇게. 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이거 라이브 원아웃으면 볼 때도, 진짜 네. 다른 페퍼 진짜 미친놈이다 했는데, 아, 와드 한 다음에 더 약간, 와, 진짜 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막, 맞아요. 정말, 와, 이게 정말 엄청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로잉은 몇으로 탔나요? 저 35칼로리까지 1500 유지하고, 마지막 15칼로리를 1700으로 당겼습니다. 오, 네. 그래도 로잉에서 네. 불태우셨네. 네. 네, 저 약간 회복했어요. 아, 네. 저 마지막 15칼로리 눈 감고 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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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진짜 그냥 이렇게 네. 찡긋갖고. 라이프 코치님은 그래도 아, 월클라임 스타트에서 좀 유리하시지 않나요? 월워크요? 월버크요? 네네네. 저는 이게 그, 푸시업 포지션이 안 되고, 예. 약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팔이 좀 맞아요, 짧아서.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어, 네. 맞습니다. 그, 네, 월워크 월워크 스타트에서 위치가 불리한 조금, 분들 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월워크랑 로잉이 지금 조금 유리한 편. 음, 네, 저 이번에 재측 좀 많이 해보려고요. 지금 뭐, 데드리프트 역도나 크게 저한테 막 많이 부담되는 무게가 아니라서 지금 허리도 괜찮고 싶어가지고, 네. 일단 내일 일어나서 괜찮으면 한 번 더 해보기로 해요. 어, 마지막 어, 와드니까. 어, 네. 저 어, 아마 월요일에 다시 하면은 저 생존 코치 있는 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멘탈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와드는 제 생각으로는 스네치랑 마지막 로잉에서 승부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25.3 화이팅 하십시오. 모두 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